우리가 부자 얘기부터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듣기만 해도 좋다. 부자. 여기 계신 우리 네 분의 패널께서는 부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진짜 심플하게 드는 생각은 예. 건물주가 떠올랐어요. 건물주. 네, 건물주면 그럼 부자 아닐까라는 그냥. 최근에 든 생각은 뭐 저 대신 이제 막 돈이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좀 부자가 아닌가. 경제 방송을 좀 보셨네요. 네, 크게 잃기 전에 많이 봤습니다.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좋은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 레스토랑에 가서 예. 메뉴판에 가격 안 보고 아무거나 시킬 수 있는 사람. 와우. 제가 공부하기 전에 이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그래요? 아주 저도 네, 소고기집 가가지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주세요. A 세트 하나 주세요. 네. 안심시키고. 처음에 그 정도면 이랬어요. 부자 아닐까요? 근데 부자는 좀 약간 너무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좋은 포인트. 계속 있고 계속 있어서 돈이 많다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책정을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요. 네. 사실 예전에는 집에 텔레비전만 있어도 네. 그죠? 동네에서 부자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의 기준은 참 상대적이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적어도 경제적인 것 때문에 저와 저의 가족의 꿈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 예. 야, 너 그과 가지 말고 취직 잘 되는 이거 어때? 아 맞아. 어머님들, 아버님들. 선택의 기준이 경제적인 상황이라면 되게 슬플 수 있잖아요. 슬프죠. 정말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꿈을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 예, 그런 정도가 아마 경제적 자유 또 부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제가 20년 동안의 금융사 직원 임원 그리고 금융계열사의 CEO 자리를 내려놓고 모 방송국의 경제 프로그램에 6분짜리 데일리 고정 출연자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방송 기자가 꿈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금융회사 임원 또 금융회사 계열사의 CEO를 하면 받게 되는 연봉도 굉장히 높지만 부가적으로 받는 가치도 굉장히 커요. 뭐가 있습니까? 일단 사무실을 주죠. 도와주는 스텝을 주죠. 차를 주죠. 또 차를 운전해 주시는 분을 주죠. 기사님까지. 헬스클럽을 주죠. 골프장을 주죠. 하물며 법카도 주잖아요. 와, 부자. 그런데 제가 그때 선택했던 그 방송 일로 얻은 저의 수입은 하루에 8만 원. 일주일에 닷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20일이잖아요. 160만 원. 160만 원의 월급과 그걸 바꾼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선택을 네,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금융사 월급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또 저의 노후를 위해서 계속 뭘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한 달에 160만 원짜리 선택은 무모하고 또 가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택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 결정의 기반은 경제적인 자유였다. 그리고 간절함과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해요. 간절함과 개방성.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룹의 공채에 합격을 해서 군대를 갔다가 복직을 하면 이제 S그룹의 공채 신입사원이 될 수 있는 딱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직을 할 무렵인데 내가 여기를 가면 내가 학창시절에 품었던 방송 기자의 꿈은 시도도 못 해보고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증권회사에 취직해 있는 과 동기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증권회사를 가. 증권회사를 가면 업무도 그렇게 헤비하지 않고 급여는 굉장히 많이 주는 데가 있다. 그때 신설 증권회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투자금융사에서 은행으로, 투자금융사에서 증권회사로 전환한 증권회사가 급여도 은행의 2배, 성그룹에 갔을 때보다도 거의 2배 이상 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증권회사가 뭐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단지 낮에 살짝 일하고 급여도 많이 타서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저녁에 독서실 가서 공부해서 K본부, M본부 가야지 그 생각으로 딱 했는데 증권회사에 합격을 해서 배치를 이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행운이었죠. 채권부서에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선배들이 막 거래를 하는 거 보니까 뭐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채권은 거래 단위가 100억이거든요. 채권 한 개 샀어요, 두 개 샀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그 한 개가 100억이라는 걸 알고 그거 제 돈도 아닌데 제 돈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방송 기자의 꿈은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이게 훨씬 재밌구만. 재미를 찾은 그래서 증권회사 채권 부서에 비교적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직원이 됐어요. 근데 너무 갑갑한 거예요. 증권회사에 들어갔는데 예나 지금이나 증권회사 일반적인 트레이딩 부서는요, 해외에 나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왜 한국에만 이렇게 있어야 될까? 그래서 94년도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본사에 홍보실에 찾아간 거예요. 홍보실에 가면 사보를 만드는 팀이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에게 저 해외 좀 보내주세요. 당돌한 거죠. 그랬더니 내가 너를 왜 해외 보내지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해외 보내주시면요, 선배님이 만드시는 이 사보에 제 기획문을 연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 근데 한 2주쯤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정말 갈 거냐? 되는 건데. 두드리면 열리는 거. 와. 그래서 배낭을 메고 14박 15일 동안 유럽의 주요한 도시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됐고, 또 약속한 대로 사보에 1년 동안 연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역시 나는 대단해, 당돌함의 이 승리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세계화라는 화두를 막 던집니다. 그래서 각 그룹에서 그 대통령의 시책에 맞춰서 연수의 해외 여행을 전략적으로 막 보낼 그 시기였던 거예요. 제가 찾아갔을 때 홍보실에서는 이미 정부가 그런 시책이 있으니까 전문가인 여행사에 무슨 대리를 보내기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다. 저는 몰랐죠. 근데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증권회사 계열사에 사원이 가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보 담당자가 부장에게 뭐라 그러냐면, 부장님, 여행사 직원을 보내는 건 식상하죠. 증권회사에 이상한 애가 있는데요. 걔가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위에서 볼 때도 좀 신박한 기획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환경이 열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환경을 몰랐지만 시도했을 때 그 환경과 저의 시도가 다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회가 생긴 거죠. 와, 진짜 대단하시다. 간절함이. 그러고 나서 제가 95년도에 결혼했거든요. 일산에서 제 결혼 생활을 했어요. 3,300만 원짜리 전세로 시작을 했는데 그 3,300만 원이라는 전세 보증금의 구성이 가관입니다. 2천만 원은 회사 대출, 1,000만 원은 은행 대출, 300만 원은 결혼식 부주. 제 돈은 하나도 없는.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남의 돈으로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의 첫 직장이 은행의 2배, 일반 제조업체의 2배 반이었거든요. 지금 대기업 은행 가면 지금 신입사원 연봉이 한 4천? 그러면 그거 2배 반이면 1억이란 얘기잖아요. 신입사원 때 억대 연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축도 많이 하고 엄청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요? 쓰기 바쁜 거죠. 그리고 주식을 했는데 엉망으로 한 거죠. 샀다 팔았다 단타를 치고, 그리고 증권회사에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소문들, 뭐 정보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출 받아서. 대출. 제가 92년도에 처음 들어갔더니 인사팀에서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예금이 있어요. 재형저축이라고.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이라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때 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15%. 어? 15%. 어? 연애. 이요?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낮아야죠. 대출 금리 얼마였겠어요? 18%. 18%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해요. 그러면 저는 18% 주식 수익률 나면 똔똔 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근데 이야 젊은 패기에 뭐 우린 할 수 있어. 옆에 사원하고 둘이 손잡고 가가지고 맛보증 쓰고 대출 받아서 실패하기 딱 좋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고 대신 부채만 있어요. 어떡해. 지금 안 하면 진짜 저 종목은 이제 영원히 내 종목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시작 안 하면 주식은 영원히 나하고 인연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2021년에 엄청 많이들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야 될 주식과 이 자산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그죠? 그 하늘이 지금 몇 개가 더 생긴 거거든요. 예전에 저희 투자할 때는 한국 하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한국 주식만. 근데 미국 주식 있죠, 중국 주식 있죠, 뭐 그렇잖아요. 이 천체가 몇 개가 더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행운의 열차에 못 타는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질투감 그런 거 조금 버리시거나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상념이 많으시면요 투자에 성공하기 힘드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투자에 성공한 경험, 뭐 실패한 경험 좀 들어볼까요? 저는 그 20살이 되자마자 그때가 2002년이었는데 예. 그때 학교 앞에 신용카드 그 체크카드를 처음으로 한참 그럴 때죠. 그때. 네, 처음으로 만들러 갔는데 네. 창고에 계시는 분이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하면서 중국 펀드를 추천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매월 용돈에서 10만 원씩만 저축한다 생각하고 넣자 했는데 그게 2002년이었으니까 예. 그냥 10년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수익률이 70%가 났어요. 70%가 났어요. 왜냐면 그때 중국이 거의 이제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할 걸. 너무 아쉽다. 그러더라고. 너무 푼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꼭 그래. 얇게 먹고 크게 잃고. 그리고 맞아. 돈 많이 벌었을 때는 크게 잃고. 그래. 아유 이게 2억이어야 되는데. 어머. 와 정확하다. 진짜 맞아. 너무 간사해 사람이. 그리 씨 뭐 공감하시는 모양인데? 아 저요? 성공한 경험 예. 제가 하나가 있거든요. 예. 제가 그때 200%를 먹은 적이 있어요. 200%를 먹은 적이 있어요. 와우. 약 2달 만에. 2달 만에 200%면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심지어 조금 적은 돈도 아니고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 종목 한 종목. 네, 한 종목. 네. 근데 200%때 딱 팔았거든요. 와우. 그리고 30%로 내려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매수는 기술인데 매도는 예술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딱 매도하자마자 와 이거 예술로 매도했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직업에 예술가라고 써요. 그래서 직업란에 난 예술가. 그렇죠, 예술인, 아티스트라고. 예술인은.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라고 쓰는데 진짜 아티스트네. 진짜 딱 그거.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이? 네, 제가 잘 갖고 있죠 지금. 갖고 있어. 그러면 성공이네. 성공사래. 성공이야. 차 사는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오 완전 성공이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왜 저 기업 불러주신 기업의 주식을 그날 사요. 네, 저랑 회의하거나 막 그래서 경영학자도 아니고 심리학자까지 불러서 강의 듣거나 세미나 하는 정도 되면은 이 기업은 안 망하겠지. 좋은 방법. 네. 그 두 번째 주식 사는 기준이 네. 어떤 분을 새로 만났는데 그분이 일 열심히 하는 회사 주식.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기 회사 좋아하고 네. 자기 일 열심히 하면 그냥 그 사람은 원오브 댐이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더 맞아요. 있어도 회사 되고요. 맞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으시죠. 사실은 투자에 관련돼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언제 사고 언제 파는가. 이른바 시기를 결정하는 일이 투자의 요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 그런데 시기의 선택의 문제는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전체 성과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적습니다. 전체 성과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해야 될 때 주식의 양을 늘리고, 주식을 조금 조심해야 될 때 주식의 양을 줄이면서 다시 재조정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와,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주식을 다 없애버려야지,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급하게 하지 마시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2020년 3월에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그죠? 정말로 3월 20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금지 옥엽처럼 막 몇 년 갖고 있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딱 보니까요, 72% 마이너스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네. 제가요, 파란색 매도 버튼에 손이 가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눌렀어요? 누르다가 현타가 온 거예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제 정신 정신 차리셨어요? 차리셨어, 정신 차리셨어. 너 방송을 그렇게 하면서 너 이거 너무한 거지. 그래서 멈췄어요. 그런데 그때 제 주식의 전체 자산의 주식의 비중을 계산을 해봤죠. 전체 자산의 60% 정도는 주식 등 주식 관련 상품,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채권 등 예금 등 채권형 상품, 나머진 부동산,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예금이 망가졌나요? 부동산이 망가졌나요? 주식만 망가졌거든요, 그때는. 그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1년 전에 비해서 제 자산의 배분은 어떻게 되냐면 주식이 40, 나머지가 비중이 올라갔겠죠. 예금 30에 부동산 30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자. 내가 주식이 안 좋다고 주식을 줄인 것도 아닌데 시장이 알아서 나의 자산을 이렇게 조절해 줬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를요, 어떤 개별 종목 혹은 그 개별 종목을 사고 파는 시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총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일이다. 너무 단절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까지 성공하고 딱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업다운 하는 거거든요. 조금 부진할 때도 있고 조금 잘 될 때도 있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순환한다.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도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악화되고 개선되어진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 이게 그분들 여러분들의 본진입니다. 이 본진을 훼손하는 투자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97년도 7월에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행했던 거는 나의 당시에 중요한 본진, 그것은 전혀 경험이 없는 생소한 나라에 가서 나의 휴먼 밸류를 높이려는 그 시도가 나의 본진이자 훨씬 더 중요한 투자라는 자각이 있었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정말 럭키하게 저의 자산을 지키고 그 시드 머니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진을 지키시는 투자를 하셔야 오래가고 성공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니다.